It's next door! Battle station! 암호명 이웃집 아이들, 사악하고 못된 어른들에 맞서 싸우는 12살 이하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전 지구에 걸친 거대한 비밀 조직. 이웃집 아이들의 섹터 V의 요원들 1, 2, 3, 4, 5를 중점으로 다룬 카툰 네트워크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했던 만화죠. 개성 있는 캐릭터들, 참신한 설정, 기발한 상상력과 탄탄한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화입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웃집 아이들의 제작자 톰 워버트는 켄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자신의 애완동물 침프와 벌어지는 일을 다룬 케니 앤 더 침프라는 만화를 만들고 싶어 했으며 1998년 11월 6일에 이 만화의 파일럿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카넷 관계자들은 이 두 명의 주인공보다 악동 5명으로 이루어진 이웃집 아이들이라는 설정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피드백을 받은 제작자는 사악한 어른들에 맞서 싸우는 5명의 이웃집 아이들이라는 설정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로고는 미녀 삼총사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그냥 이웃집 아이돌로 하려 했으나 유럽에서 방영했던 피그즈 넥스트 도어라는 만화와 이름이 비슷해서 암호명 이웃집 아이돌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첩보물을 컨셉으로 한 프로그램답게 단순히 작가라고 적지 않고 글쓰는 요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만화는 빌리와 맨디의 무시무시한 모험이라는 만화와 콜라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 소속의 요원들은 원래 세련된 최첨단 기계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어린아이가 그런 하이테크놀로지를 다룬다는 설정은 이미 덱스터의 실험실이 사용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피드백을 받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개조하는 2곱하기4 기술을 사용한다는 설정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만화의 에피소드 제목들은 풀었으면 해당 에피소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무. 불행하게도 순무가 우글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에피소드는 순무가 섹터 V의 기지를 뒤덮는 내용입니다. 또 체드. 매력적인 영웅이 파멸을 피하다. 이 에피소드는 조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요원이라고 평가받는 274호 체드가 전세계 기지를 습격한 메가 엄마 아빠로부터 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만화에는 개성있고 매력적인 수많은 악당들이 존재합니다. 한때는 못된 어른들과 싸우는 어린이 카우보이 삼총사의 일원이었던 미스터 존 윙크와 티머시 피브는 007 시리즈의 다이아몬드 포에버 편에서 나오는 악당 미스터 윈트와 미스터 키드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며 윙크 씨는 14살 때 탈모가 왔다고 합니다. 오직 나쁜 아이들의 엉덩이만 때리는 볼기치기 백작은 설정상 진짜 뱀파이어라고 하며 충치가 있는 아이들의 이빨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악당 나이트 브레이스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의 패러디입니다.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는 악당 트리플 엑스라지 교수의 초창기 디자인은 이름에 맞지 않게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만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험한 악당인 토일레이터는 사실 일회성 캐릭터였으나 시청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자주 출연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본명은 로우 퍼팅스워스 3세로 이웃집 아이들 코믹스 히스토리 편에 따르면 로우는 4호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로 4호의 삼촌이며 로우가 근무하던 공장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방울 양배추나 브로콜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아스파라그로스라는 야채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고 이후 이웃집 아이돌 조직이 그 공장을 붕괴시켰는데 그 여파로 로우는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우는 전지전능하신 요강의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며 화장실 벽에 낙서를 하거나 볼일을 본 뒤 물을 안 내리는 장난치는데 휴지를 낭비하는 어린이들에게 벌을 내리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리 로봇을 보내 주인공들을 염탐하거나 자신들이 먹으려던 또띠아 칩을 훔쳐간 오우의 모자를 이가 가득한 모자로 바꿔치기에 주인공들의 기지를 혼돈에 몰아넣는 등 이웃집 아이들, 특히 주인공들과 자주 대립하는 빌런 즐거운 아이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5명이서 붙어다니며 영원히 빠져나가는 말식으로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캐릭터들임에도 불구하고 헬메스 나이는 레니, 키 큰 아이는 데이비드, 이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들의 이름은 만화 내에서 언급이 없는데요. 제작자의 블로그나 인터뷰에 따르면 가운데 있는 금발 남자아이는 브루스, 오른쪽의 여자아이는 컨스텐스라고 합니다. 이 만화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악당이 한 명 있죠. 바로 즐거운 아버지입니다. 항상 파이프 담배를 물고 다니며 검은색 옷으로 감싸여진 즐거운 아버지는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능력의 연출과 성우의 뛰어난 연기가 합쳐져 엄청난 포스를 가진 악당입니다. 근데 브로콜리 앞에서는 상당히 약해집니다. 언제 한 번은 마트에 유일하게 남은 무지개 원숭이 시리얼을 파괴하겠다는 나이트 브레이스를 두고 1호와 임시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본디 지구에는 아이들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지루함을 느낀 아이들은 자신들의 따분함을 없애줄 어른을 창조했고 처음에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명령과 수발을 드는 노예들이었지만 어느 한 어른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어른과 어린이의 갈등은 심화됐으며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패배하고 지구를 탈출해 달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 남아있는 어른들은 자신들이 부려먹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그리웠고 아이들은 지구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죠. 결국 양쪽은 가족이라는 평화협정을 맺고 아이들은 지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학교라는 과목을 만들고 아이들을 통제하기 쉽게 숙제와 방과후 활동을 만들었으며 충치가 생기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빨에 심어놓은 추적 장치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양치를 하라고 강요하며 장난감들은 모두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속임수이고 아이들을
was just getting to the good part. 1호의 역사 보고서 발표 시간이었네요. 그럼 앞에서 말한 내용은 1호의 망상이었던 걸로. They knew. 남극에 있는 이웃집 아이들 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후보생들은 현 이웃집 아이들의 핵심 기지인 달 기지에서 이웃집 아이들의 핵심 컴퓨터에 무언가를 등록시키면 조직의 공식 요원으로 인정받는데요. 그 무언가는 코딱지. 4호의 가족은 달 식민지 프로젝트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에 이웃집 아이들의 핵심 기지가 있죠. 난리난 조직은 4호의 가족을 태운 나사의 로켓이 달에 정상적으로 도착한 듯 상황을 조작합니다. 여담으로 이 작전을 세울 때 4호가 그 자리에 없었다지만 그는 여기가 가짜 달인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가짜 달에서의 생활은 4호에게 맞지 않았고 그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쌓여만 갔죠. 아, 우주 식량 개 맛없어 짜증. 잠깐, 여기 달이지? 그럼 달기지 가서 햄버거 먹고 와야지. 히히히히. 세트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1호는 외계인들을 투입해 4호의 가족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하죠. 그래도 이 집안에는 비상탈출 버튼이 있었고 다행히 4호의 가족은 가짜 달 스튜디오에서 탈출합니다. 한편 달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면서 기뻐하던 나사는 달을 파괴하자고 합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이웃집 아이들 핵심 기지가 있는 달로 향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나사가 달을 향해 쏜 미사일은 비껴나갔고 그렇게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 에피소드는 1998년에 개봉했던 영화 트루먼 쇼의 패러디입니다. 이웃집 아이들의 기지의 동력원은 햄스터입니다. 햄스터들이 쳇바퀴를 돌려 전기를 만들죠. 이들도 이웃집 아이들의 공식 요원들입니다. 이웃집 아이들, 아니 이웃집 햄스터들이 있다면 즐거운 아이들 고양이 버전도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의 조직원들은 어떤 임무에 실패했을 시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만화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이웃집 아이들의 섹터 V의 요원들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결국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죠. 어떤 하얀 상자를 회수하는 작전을 즐거운 아이들 때문에 실패한 주인공들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86호에게 제출합니다. 1호는 고전 SF 영화 트론을 패러디했고 2호는 DC 코믹스의 슈퍼맨을, 3호는 루디의 매직 분필을, 4호는 드래곤볼을, 5호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우파의 연출을 오마주했습니다. 주인공들이 고생하면서 회수하려던 이 하얀 상자는 그냥 피자였습니다. 피자 한 판 가져오면 되는 걸 실패했고 다들 이렇게 거창하게 핑계를 댄 거죠. 각 멤버들의 번호와 본명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1호의 본명은 나이젤 우노인데 우노는 스페인어로 1이라는 뜻이고 2호의 본명은 호기 길리건 주니어이며 3호는 쿠키 3반인데 3반은 일본어로 3번이라는 뜻입니다. 4호의 본명은 왈라비 왈리 비틀즈로 비틀즈 멤버는 4명이고 5호의 본명은 아비게일 링컨인데 $5 지폐에 그려져 있는 위인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5호 아비게일 링컨. 이 만화의 걸크러쉬 끝판왕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주인공들 중에서 그나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요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웃집 아이들 팬포럼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5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사탕만 모아놓은 보물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5호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때 조직의 최고의 전투원이었던 요원 11호에게서 직접 훈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11호의 본명은 크리 링컨, 즉 5호의 언니입니다. 이 크리라는 이름은 5호의 성우인 크리 썸머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 아이들 조직은 13살이 되면 조직과 관련된 기억을 삭제하고 은퇴하는 퇴역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크리의 나이는 16살. 3년 전에 기억을 지우고 조직에서 퇴역한 크리는 즐거운 아버지를 섬기는 10대 닌자 조직의 일원이 됐고 당연히 현재 이웃집 아이들 소속의 동생과 적대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님 앞에서는 다정한 자매인 척하죠. 뭐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진짜 서로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한 번은 조직의 바이러스로 인해 크리의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는데 크리는 하필 그날 밤 파티가 있어서 이런 얼굴로는 나갈 수 없으니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 5호를 찾기 위해 섹터 V의 기지를 뒤집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원들을 협박하면서 5호의 행방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속상한 크리는 침대에 뛰어들어 찡찡댔죠. 그러던 중 뒤에서 나타난 동생 5호를 본 크리는 이게 다 너 탓이라며 5호와 싸우지만 5호는 언니가 내 원수이긴 해도 그래도 언니지 않냐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해독제를 언니에게 그냥 건네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크리는 여드름이 사라지고 파트너와 함께 파티장으로 향하며 훈훈하게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여기 크리의 파트너 남자 역시 한때 이웃집 아이들 소속 요원 9호였으며 이름은 모리스입니다. 10대 닌자 조직에 맞서 싸우며 큰 성과를 이룬 모리스는 조직 내에서 명망이 매우 높은 요원이었으며 그가 퇴역했을 때 슬퍼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유능한 요원이 퇴역됐으니 10대 닌자들이 모리스를 스카우트할지도 모른다는 5호의 말에 다같이 모리스를 감시하던 중 5호의 예상대로 10대 닌자들이 모리스를 어디론가 납치했는데요. 단신으로 10대들의 함대에 쳐들어간 5호는 모리스가 있는 수도섬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언니와 10대 닌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쏠 수도대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호가 기지를 발휘해 언니와 10대 닌자들의 작전을 저지하려는 순간 모리스가 5호를 공격합니다. 한때 10대 닌자와 같이 맞서 싸우던 요원 모리스도 결국 그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한 5호는 이 답도 없는 상황에 자포자기했으나 그 순간 성 곳곳에 폭발이 일어나고 크리는 그 폭발에 휘말려 밑으로 떨어집니다.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지원을 온 조직의 요원들이 아니라 바로 모리스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룬 소수의 요원들은 기억을 지우는 척 배신한 척한 뒤 10대 조직에 잠입하여 이웃집 아이들을 도와주는 더 팀 넥스트 도어의 일원이 되는데 모리스도 이 TND가 된 것이죠. 그렇게 5호는 모리스와 함께 10대 닌자들의 계획을 저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크리는 이웃집 아이들을 골탕 먹일 계획이 있다며 모리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리스는 기꺼이 크리 널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 모리스라는 이름은 이 만화의 제작진들 중 한 명의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5호의 언니 크리가 본격적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크리의 아버지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린 소녀 같았는데 너무 빨리 자라. 봐봐, 벌써 새 트레이닝 브라를 쓰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 1호는 이 트레이닝 브라라는 말을 듣고 크리가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조직의 컴퓨터에 브라를 검색해봤으나 컴퓨터도 이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어떤 암호일지도 모른다며 암호 해독 프로그램으로 돌려본 결과 컴퓨터는 전투준비 갑옷으로 해독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 It's not a bra. It's battle-ready armor. 멤버를 소개하는 오프닝 장면에서 4호가 머스타드 총을 쏘는데 3호가 등장한 뒤 4호를 잘 보면 이 머스타드 총의 총구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호 왈라비 왈리 비틀즈, 틈만 나면 화를 내는 다혈질에 난폭하고 오만한 성격을 가진 키가 작은 금발 마초 소년으로 1호의 버금가는 전투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은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호의 자리를 넘볼 때가 꽤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1호가 아이들에게 구토를 유발하기 위한 잠입하러 간 사이 이웃집 아이들의 빌런들이 연이어 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4호는 1호처럼 변장하고 기지를 지킬 새로운 조개대포를 만들자면서 팀원들을 강제로 깨우고 혹사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는 시즌1 작전명 캐논이라는 에피소드의 내용인데요. 제작자의 블로그에 따르면 이 에피소드의 원래 타이틀은 빅 엘보우였으며 제작자가 어렸을 때 늦잠 자는 형제를 깨울 때 팔꿈치로 내려 찍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4호는 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역이 섹터 V라는 것을 5호가 말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언제 한 번은 4호가 아버지의 지루한 이야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채로 저녁을 먹다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야채인 방울양배추를 실수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팀원들은 4호를 기지로 데려가 이치비치라는 기계를 타고 작아진 뒤 4호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 야채가 소화되기 전에 꺼낸 적이 있는데요. 이때 팀원들이 4호의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이 작은 빨간 구체는 4호의 뇌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이 발명품의 이름 이치비치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동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느 날 피구의 사원에 어른들이 피구를 가장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려 64년 동안 수련을 한 피구의 마법사라는 빌런이 나타나 이곳의 수련생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라는 이름의 소년이 피구의 마법사를 쓰러뜨릴 거라는 예언을 들은 피구의 마법사는 4호의 가족을 모두 납치했는데요. 자신의 몸엔 피구의 피가 흐른다. 피구가 발견되기도 전에 나는 피구의 챔피언이었다며 자신만만해하는 4호는 피구의 마법사와 치열한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한방 컷납니다. 앞에서 이 스님이 말한 비틀즈라는 이름의 소년은 4호의 동생 조이 비틀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조이와 피구의 마법사는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쓸데없이 치열한 결투를 벌이는데 계속해서 당하기만 한 피구의 마법사는 결국 궁극기를 시전합니다. 그것도 아기 상대로 말이죠. 그렇게 초토화된 도시의 잔해 속에 조이의 기저귀만을 발견한 피구의 마법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이것은 조이의 페이크였죠. 결국 피구의 마법사는 패배하고 기절했던 4호는 정신을 차리는데 도망가는 피구의 마법사를 보며 자신이 그를 물리쳤다고 착각하면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조이와 피구의 마법사가 전투를 벌일 때 조이가 어떤 건물에 떨어지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라색 문이 하나 있고 왼쪽에는 문이 없는데 다음 장면에 2개의 회색 문이 추가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초기 스토리보드에서는 4호가 진짜로 피구 실력이 뛰어났으며 그가 피구의 마법사를 쓰러뜨리는 전개였다고 합니다. 4호의 집에 새로운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정작 4호는 수영을 못하죠. 친구들이 수영장에서 재밌게 놀던 순간 1호의 여자친구 리지가 리지에게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수영장의 반대편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곳은 DNK라는 어린이 집단이 세계를 정복했고 모든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위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기존에 알던 세상과 모든 것이 반대인 평행세계입니다. 용감하고 똑똑한 1호는 이 세계에서 완전 찌질하고 멍청이고 말장난을 더럽게 못하는 원래 세계의 노잼 2호와는 달리 평행세계에서의 2호는 말만 하면 다들 웃을 정도로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순수하고 착한 3호는 여기서는 막말을 일삼고 폭력적이며 4호는 수염을 길렀고 DNK의 리더이며 굉장히 똑똑하지만 겁쟁이죠. 쿨한 5호는 여기서 괴짜입니다. 본래 세계에서 악당
적당이고 부자였던 즐거운 아이들과 즐거운 아버지는 허름한 트레일러에 살며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DNK와 맞서 싸우는 선역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시즌4 오퍼레이션 풀의 내용인데요. 해당 에피소드는 스타트rek의 미러미러라는 에피소드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도 평행세계에서의 자신이 사악한 버전과 만나고 벌어지는 일을 다뤘으며 등장인물들 중 한 명인 스포크의 사악한 버전은 사오처럼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사오는 사악한 사모의 눈빛만 보고 자신이 알던 사모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걸 좋아하는 사오와 무지개 원숭이 같은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모는 성격 차이로 서로 다투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만화 전체에 걸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친구 이상으로 호감이 있다는 연출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언제 한 번은 주인공들이 해변가로 놀러갔을 때 모래왕 샌디가 자신들의 사촌들을 시켜 사모를 납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오가 감히 사모를 납치하다니 니들은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서 사모를 당장 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본 이오와 오는 사오가 사모를 좋아한대요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자 사오는 얼굴을 붉히면서 사모가 나한테 빚진 게 있으니 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86호의 잠옷 파티에 초대된 이웃집 아이들 여성 요원들 중 12호와 23호가 진실 게임을 하자며 사모에게 사오를 좋아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사모는 당연히 같은 팀이니까 좋아한다고 답했는데 아니 사오 좋아하냐고 라고 되묻자 사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섣불리 대답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아이가 사모랑 놀면 사오가 질투하는 장면도 꽤 있으며, 다른 팀원들이 서로를 암호명으로 부르는데 반해 사모와 사오는 서로를 본명으로 부르는 장면이 꽤 있고, 사오의 방에 사모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사오가 사모에게 고백을 하려는 듯한 상황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사오가 딴 말을 하거나 제3자가 방해하는 등 고백에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병원을 습격하는 주인공들, 의사인 오의 아버지가 이곳에 주인공들의 친구를 수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건데요. 수술이라는 단어를 들은 사모는 오열합니다. 그 친구는 사모와 어떤 사이길래 그녀가 이렇게 우는 걸까요? 사모는 죄 없는 의사들을 밀치면서 수술실로 향하고, 그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다치거나 망가졌을 때라는 걸 잘 아는 사오는 너 그 친구 진짜 좋아하나 보다 라고 슬며시 떠보는데, 사모는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사오는 시무룩해 하면서 뭔가를 결심한 듯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수술실 앞에 있는 사모에게 뭔가를 말하려 합니다. 로맨틱한 부금으로 불러 모아 마침내 사오가 사모에게 고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사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이 악취의 원흉은 무엇이며 그 친구는 누구길래 사모가 이렇게 슬퍼한 걸까요? 과연 두 사람은 이어질까요? 3호, 2호, 1호, 즐거운 아버지의 정체, 전설의 요원 영호, 그리고 이웃집 아이들 마지막 화에 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